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이 있거나 당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콩 섭취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콩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역시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채 뽑는 뿌리의사 닥터루트 안창호입니다. 지난번에 콩에 대한 엄청난 반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을 보니까 저는 이제 콩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콩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사실 같은 콩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렉틴하고 옥살산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보시면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진짜 주인공은 콩이 아니라 여러분의 뱃속에 있거든요. 자, 지난 편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분들은 콩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가속 페달을 너무 많이 밟고 있는 상황에서 콩이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밟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없는 사람도 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바로 장 상태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경우 콩을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마치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요리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같은 콩도 장내 미생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같은 콩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장.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대부분 배당체 형태로 들어있어요. 배당체가 뭐냐? 이소플라본에 당 분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치 사탕에 포장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포장지가 씌워진 상태로는 우리 몸에 절대 흡수가 잘 안 되죠. 포장지를 벗겨야 진짜 이소플라본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 포장지를 벗겨줄까요? 바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만든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포장지 역할을 하는 당 분자를 떼어내서 이소플라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죠. 건강한 장하고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는 이 효소의 활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들이 적당한 양의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를 만들어서 이소플라본을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시켜줘요.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불 조절을 잘해서 음식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유해균들이 과도한 양의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소플라본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확 들어오게 되죠. 마치 불 조절에 실패해서 음식을 태우는 것처럼요. 이렇게 급격하게 흡수된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콩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이소플라본 흡수량이 1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장 건강이 좋은 사람은 유익균이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를 적절히 만들어서 이소플라본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안전하게 흡수를 시키게 되죠. 반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효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겨서 결국은 이소플라본이 빨리 흡수게 되지만 함께 독성 물질이나 호르몬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결코 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서 흡수만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 장이 건강할 때가 흡수도 대사도 가장 안전하고 좋다는 거죠. 그리고 콩에는 이소플라본뿐만 아니라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요. 특히 검은 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베타 글루코시데이즈에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럼 건강한 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토시온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에서는 과도하게 흡수되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글루코시데이즈는 이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성 화합물에도 반응을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베타 글루쿠로니데이즈. 좀 어렵습니다. 이 효소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해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가 콩의 이소플라본을 흡수시키는 역할이라면 베타 글루쿠로니데이즈는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을 재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간에서 글루쿠론산이라는 것과 결합을 시켜서 활성화가 안 된 것을 형태로 만들어 버려요. 마치 쓰레기를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에스트로겐을 장으로 보내서 변으로 배출시키려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대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을 때 유해균들이 과도하게 베타 글루쿠로니데이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효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에스트로겐에서 글루쿠론산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시켜. 마치 쓰레기 봉투를 뜯어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버려져야 할 에스트로겐이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되잖아요. 그럼 다시 몸 안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장간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일어나면 결국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더욱 악화가 되는 거죠.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사람이 콩을 드시면 첫째, 베타 글루코시데이즈가 과도하게 작용해서 이소플라본이 급격하게 흡수가 되고 둘째로는 동시에 베타 글루쿠로니데이즈가 또한 과도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에스트로겐도 같이 흡수되는 거죠. 셋째로는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 관련 물질들이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같은 콩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핵심 이유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두 효소의 차이점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는 이소플라본 등 식물성 화합물 전용으로 인체 호르몬 재흡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타 글루쿠로니데이즈는 에스트로겐 등 인체 해독물을 재활성하고 재흡수시켜서 에스트로겐 유세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자, 결국 두 효소는 작용 경로, 대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콩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이트로젠 작용입니다. 자, 고이트로젠이 뭐냐?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우리가 고이트로젠이라고 하는데요. 콩의 이소플라본도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상선을 쉽게 비유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가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에너지도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콩의 이소플라본이 이 보일러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TPO라고 해서 갑상선 과산화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인 T3하고 T4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 요오드 흡수도 방해를 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 이게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이미 요오드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콩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하시모토병 같은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살이 찌고 그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겹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견과류에도 고이트로젠이 들어있어요. 특히 생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콩과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고이트로젠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렉틴하고 옥살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떠요. 콩의 렉틴이 장벽을 부신다.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든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들도 앞서 말한 장내 미생물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렉틴과 옥살산 같은 사실 같은 개념군에 속하는 물질들이에요. 둘 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천연 방어 물질이거든요. 렉틴은 식물의 병원체 저항 단백질이고 옥살산은 무기산으로서 칼슘과 결합해서 방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어떤 보안 시스템 같은 거죠. 렉틴은 콩류뿐만 아니라 곡물, 토마토, 감자 등에도 들어있고 옥살산은 시금치, 콩, 견과류, 비트 등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물질의 가장 공통적인 점은 장내 환경과 미생물 상태에 따라 독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옥살산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서 글루코시데이즈가 콩의 이소플라본을 분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다이드진이나 제니스틴 같은 성분들이 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아글리콘형 이소플라본과 함께 산성 그룹들이 생겨나는데 이 대사물들 중 일부가 바로 옥살산 경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4년 저널 데어리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베타 글루코시데이즈 활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글루코시드성 식물성 화합물의 흡수 및 대사가 증가한다고 해요.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이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옥살산 생성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옥살산을 분해하는 유익균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장에서는 옥살로박터 포미제네스라는 특별한 유익균이 옥살산을 막 분해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줘요. 하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으면 이 유익균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죠. 자, 2021년 MDPI 푸드에 발표된 바선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콩류의 이소플라본과 장내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염증성 대장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자, 렉틴도 이제 비슷한 원리로 작용해요. 정상적인 장벽은 렉틴이 통과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보호되어 있죠. 하지만 장누수나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으면 장 상피가 손상이 되면서 렉틴이 직접 흡수가 되는 거죠. 자, 특히 주목할 점은 렉틴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든다는 거죠. 이 렉틴 항체가 자가 면역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바선 연구팀이 2021년 논문에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콩류 섭취 시에 렉틴과 옥살산이 함께 존재하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이들이 흡수가 동시에 증가해서 염증을 더욱 유도할 수 있다는, 즉 렉틴과 옥살산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콩을 수천 년간 먹어왔는데 멀쩡히 살아온 이유가 있죠. 렉틴은 열에 약해서 콩을 충분히 삶거나 발효시키면 대부분 파괴되고 옥살산도 적정량을 섭취하고 장의 건강만 좋다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결국 렉틴하고 옥살산도 앞서 말한 베타 글루코시데이즈와 베타 글루크로니데이즈처럼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역시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콩을 주의해서 먹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 편에서 제가 말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증상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유방통, 생리과다, 감정기복이 심한 분, 하체 비만, 이런 분들이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거나 복부 팽만감이 심해서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있다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콩을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병, 갑상선 결절 등이 있다면 콩의 고이트로젠 작용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 병이 있다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최근에 복용한 분들이죠. 항생제는 유익균까지 확 죽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만들고 동시에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가공식품을 자주 먹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습관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호르몬 관련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르몬이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르몬 교란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콩 섭취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콩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먼저 안전한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연구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 하루에 25에서 50mg의 이소플라본 섭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100mg을 넘어가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 식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 두부 한 모 300g인데 이 안에는 약 20에서 30mg의 이소플란이 들어있고요. 자, 두유 한 컵 200cc 정도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약 15에서 25ml 정도 들어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는 약 3에서 5ml 정도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분들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드시거나 자제하셔야 되겠죠. 자,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콩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서 말한 주의사항들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많다면 콩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 내가 이제 콩을 먹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량부터 시작해야겠죠. 갑자기 많이 먹지 말고 일주일에 두부 반모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발효된 콩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된장, 청국장, 템페 같은 발효식품은 발효 과정에서 일부 배당차가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콩 제품보다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섭취하세요. 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장 건강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세요. 콩을 드시기 전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장내 미세균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몸속의 장내 미생물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보고 1대1로 맞춤 처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콩을 먹기 시작한 후 생리 주기, 유방 상태, 감정 변화, 소화 상태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는 거죠. 특히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콩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지 내가 콩만으로 모든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꾸준히 잘 보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콩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콩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만 기억하시고요. 자,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콩이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되어서 좋은 효과를 내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급격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베타 글루코리니데이즈라는 효소 때문에 기존의 에스트로겐까지 재흡수되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갑상선 기능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콩을 먹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이 있거나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콩 섭취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 건강을 먼저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콩을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기억하세요. 천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들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채 뽑는 뿔의사 닥터 루트 안창훈이었습니다.